우리 어머니 윤정애 올해 74이다. 어머니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못했다. 병원에서는 선천적 언어 장애라고 했고 동네 사람들은 그냥 벙어리라고 불렀다. 어린 시절 나는 그 단어가 싫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물었다. 너희 엄마 왜 말 못해? 그때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말 못하는 어머니를 둔 딸이라는 게 부끄러웠던 시절이 있었다. 철없던 그때의 나를 지금도 용서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가난한 농가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외할머니는 어머니를 집안에만 가둬뒀다. 밖에 나가면 손가락질 당한다고. 그렇게 20대 중반까지 어머니는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았다. 그러다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는 동네에서 작은 철물점을 하던 사람이었다. 과묵하고 무뚝뚝했지만 따뜻한 사람이었다. 아버지는 말 못하는 어머니를 한 번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말 안 해도 눈만 보면 다 알아. 그게 더 편해. 아버지와 결혼한 뒤 어머니는 달라졌다. 철물점 장부를 도맡아 관리했고 손님 얼굴을 한 번 보면 외상값을 떼먹을 사람인지 아닌지 귀신같이 알아맞혔다. 숫자 계산은 누구보다 정확했다.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했다는 말을 나중에 전해 들었다. 우리 마누라는 말이 없어서 그렇지 사람 보는 눈은 독수리야.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나는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똑똑히 봤다. 어머니는 글도 배웠다. 결혼 후 아버지가 한글을 가르쳐줬고 어머니는 놀라운 속도로 익혔다. 말은 못해도 글로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작은 메모지에 빼곡히 적힌 어머니의 글씨를 나는 어린 시절부터 봐왔다. 그게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세상은 어머니를 벙어리라고 불렀지만 나는 알았다.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8년 전이다. 간암이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아버지는 병원에서 어머니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아니, 울 수 없었는지도 모른다.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대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게 어머니의 울음이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어머니는 혼자가 됐다. 나는 결혼해서 분가한 상태였고 오빠도 따로 살고 있었다. 오빠는 아버지 생전에 결혼했는데 그때 데려온 며느리가 있다. 서아린.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만 해도 나는 아무런 예감이 없었다. 예쁘고 말 잘하는 여자가 오빠한테 시집 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 어머니를 잘 챙겨줄 것 같아서 오히려 안심했다. 말 못하는 시어머니를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었다. 그게 함정이었다는 걸 그때는 몰랐다. 며느리 서아리는 처음부터 어머니 곁을 맴돌았다. 오빠네 부부가 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오빠가 먼저 제안했다. 어머니 혼자 두기 불안하니까 같이 살자고. 나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나도 맞벌이에 아이 둘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오빠네가 어머니를 모신다고 하니 솔직히 마음이 놓였다. 며느리도 흔쾌히 동의했다. 아니, 동의 정도가 아니었다. 적극적으로 나섰다. 어머님 모시는 거 당연하죠. 제가 잘 챙길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감동했다.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나서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 그것도 말 못하는 시어머니를. 나는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몇 번이고 말했다.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진짜인 줄 알았다. 문제는 천천히 시작됐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였을 때 며느리는 어머니 옆에 꼭 붙어 앉았다. 누가 어머니에게 말을 걸면 며느리가 대신 대답했다. 어머님은 잡채를 좋아하세요. 어머님은 이 자리가 편하시대요. 어머님은 피곤하시니까 먼저 들어가실게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며느리를 통해 어머니와 소통했다. 며느리가 없으면 어머니와 대화 자체가 어려우니까. 나도 처음에는 그게 편했다. 어머니한테 일일이 종이 내밀고 글 쓰시라고 하는 것보다 며느리가 대신 말해주는 게 훨씬 수월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어머니의 표정이었다. 며느리가 대신 말할 때마다 어머니 얼굴에 미묘한 그림자가 스쳤다. 뭔가 아니라는 듯이 손을 들어 올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며느리는 재빨리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향해 웃었다. 어머님이 가끔 이러세요.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어머니의 의사 표현은 번번이 묻혔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다. 어머니 생신 때 외식을 하러 갔다. 메뉴를 고르는데 며느리가 말했다. 어머님은 생선구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저었다. 그리고 메뉴판에서 다른 걸 가리켰다. 갈비탕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못 본 척했다. 아니, 봤으면서 무시했다. 어머님, 생선이 소화에 좋아요. 연세 생각하셔야죠. 그러고는 직원에게 생선구이를 주문해버렸다. 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그 얼굴에 서린 감정을 나는 읽을 수 있었다. 분노였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말 그대로 할 수 없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는 내 손을 붙잡고 방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 아이는 내가 말 못하는 게 편한 사람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나보다 먼저, 나보다 정확하게. 그날 이후로 나는 며느리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왔다.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약을 챙겼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짐없이. 처음에 나는 그게 영양제인 줄 알았다.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어머님 건강에 좋은 거예요. 뼈에도 좋고 혈액순환에도 좋대요. 나는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 건강까지 챙기는 효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원래 어머니는 말을 못할 뿐이지 표정이 풍부한 사람이었다. 기쁘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고 화나면 입술이 실처럼 가늘어졌다. 손짓도 빨랐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허공에 글씨를 쓰듯 손을 휘저었다. 그게 어머니의 언어였다. 그런데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어머니의 움직임이 느려졌다. 표정도 무뎌졌다. 눈빛에 힘이 없어졌다. 내가 찾아가도 어머니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예전 같으면 내 손을 잡고 이것저것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다 잠이 들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요즘 연세 때문에 많이 피곤해하세요. 주무시는 시간이 늘었어요.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이른이 넘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느 날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약봉투를 봤다. 며느리가 챙겨주던 그 약이었다. 겉에 적힌 글씨를 보고 나는 눈을 의심했다. 신경안정제였다. 수면 유도제도 섞여 있었다. 영양제가 아니었다. 처방전도 없이 어디서 구한 건지 모를 약들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따라가지 못했다. 며느리에게 물었다. 이 약 뭐예요?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대답했다. 어머님이 요즘 잠을 못 주무셔서요. 의사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어요. 하지만 처방전은 없었다. 병원 기록도 없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어머니는 최근 반년간 병원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며느리가 데려간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가지 않은 것이다. 어머니는 종이에 뭔가를 자주 적었다. 예전부터 그랬지만 요즘 들어 더 자주 적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어머니가 쓴 종이가 사라졌다. 어머니가 내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종이를 꺼내면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서 받아들었다. 그러고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이따 제가 볼게요. 그 종이는 서랍 속으로 들어갔고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들었다. 며느리가 장 보러 간 틈을 타서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 어머니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접힌 종이를 꺼냈다. 며느리 몰래 숨겨둔 것이었다. 종이를 펼쳤다.
거기엔 날짜와 함께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약 이름, 며느리가 한 말, 자신의 몸 상태. 어머니는 기록하고 있었다. 말할 수 없으니까 적고 있었던 것이다. 종이 맨 아래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를 조용하게 만들고 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며느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약을 먹인 게 잘못이라고 해도 시어머니 건강 챙긴 거라고 둘러댈 수 있었다. 어머니 말을 대신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말 못하는 시어머니 도와드린 거라고 하면 할 말이 없었다. 무엇보다 오빠가 문제였다. 오빠는 며느리 편이었다. 정확히는 며느리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안일은 전부 며느리에게 맡겼다. 어머니 일도 마찬가지였다. 오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오빠, 어머니한테 주는 약 좀 이상해. 처방전도 없고 영양제가 아니야. 오빠는 귀찮다는 듯이 대답했다. 할인이가 알아서 하겠지. 그쪽이 더 잘 알아. 그게 끝이었다. 더 말해봤자 오빠는 듣지 않았다. 오빠에게 며느리는 완벽한 아내였다. 집안 살림 다 하고 어머니까지 모시는 여자. 그런 며느리를 의심한다고 하면 오빠는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게 뻔했다. 그때부터 며느리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러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며느리는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버지가 남긴 집이 있었고 통장에 얼마간의 돈도 있었다. 보통 이런 경우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나. 그런데 며느리는 통장이나 집 명의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다른 것에 집착했다. 어머님, 요즘은 화장이 추세예요. 봉안당도 미리 알아봐야 해요. 어머니가 살아있는데 장래 이야기를 꺼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즘 사람들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집요했다. 봉안당 팸플릿을 가져왔고 화장터 위치까지 체크해뒀다. 어느 날은 서류 뭉치를 들고 어머니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 몰래 따라가서 문틈으로 봤다. 며느리가 어머니 앞에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어머님, 여기 서명해 주세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예요. 만약에 대비해서 미리 해두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분명히 저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 손을 잡고 펜을 쥐어줬다. 어머님, 손이 떨리시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나는 방문을 열었다. 뭐 하는 거예요? 며느리는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돌렸다. 어머님이 미리 준비해두고 싶으시대요. 말 못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뻔뻔한 얼굴이었다. 어머니는 내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제발 알아달라고. 그날 밤 어머니에게서 쪽지를 받았다. 베개 밑에 숨겨뒀던 세종이었다. 저 아이가 원하는 건 내 재산이 아니다. 내가 빨리 죽는 것이다.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하다. 저 눈빛은 나를 기다리는 눈이다.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는 말을 못해도 사람을 읽는 눈은 여전했다. 아버지 말이 맞았다. 어머니의 눈은 독수리였다. 그리고 그 독수리가 지금 며느리의 본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며느리의 과거를 파헤쳐야겠다고. 며느리의 과거를 알아내는 건 쉽지 않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다 어머니가 다니던 복지관이 떠올랐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는 그 복지관에서 수어 강습도 받고 프로그램도 참여했다. 거기 상담사 중에 오래 알고 지낸 분이 있었다.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쓴 공책을 들고 복지관을 찾아갔다. 박 선생님은 공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표정이 굳어갔다. 다 읽고 나서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따님, 이거 심상치 않네요. 며느리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서아린이요. 그 이름을 말하자 박 선생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아는 눈치였다. 박 선생님은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요양시설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연락이 왔다. 박 선생님 목소리가 무거웠다.
따님 한번 오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관 상담실에서 박 선생님은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다. 며느리 서아린의 과거였다. 읽어 내려가는데 손이 떨렸다. 며느리는 7년 전 경기도의 한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다. 그런데 그냥 일한 게 아니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치매 노인들을 전담했다. 거기서 문제가 터졌다. 약물 과다 투여. 노인들에게 처방 이상의 진정제와 수면제를 먹였다. 그것도 보호자 동의 없이. 서류에는 보호자 서명이 있었지만 전부 위조였다. 며느리가 대신 서명한 것이다. 말 못하고 글 못 쓰는 노인들의 의사결정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피해 노인이 3명이었다. 한 분은 과다 복용 부작용으로 중환자실까지 갔다. 재판까지 갔다. 그런데 실형은 피했다. 변호사가 초범이라는 점, 피해 노인들의 보호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결과는 금고 1년의 집행유예 2년. 전과 기록은 남았지만 감옥은 가지 않았다. 그리고 며느리는 사라졌다. 이름을 바꿨다. 본래 이름은 서아린이 아니었다. 김은주였다. 지역도 옮겼다. 경기도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서울로. 그렇게 흔적을 지우고 새 사람이 됐다. 그리고 오빠를 만났다. 결혼했다. 신분을 완전히 바꿨다. 서아린이라는 이름으로 새 인생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며느리가 선택한 새 가족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말 못하는 시어머니.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노인. 또다시 같은 조건을 찾아온 것이다. 우연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계획된 접근이었다. 며느리는 말 못하는 노인을 골라서 찾아왔다. 왜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재산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뭘 원하는 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여자는 전문가였다. 말 못하는 사람을 통제하고 의사결정을 빼앗고 천천히 지배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었다. 서류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서 머리가 어지러웠다. 우리 어머니가 그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박 선생님이 말했다. 따님, 이건 경찰에 알려야 해요. 증거가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있었다. 어머니가 남긴 공책. 그리고 어머니 방에 설치된 가정용 CCTV. 원래 어머니 안전 확인용으로 설치한 건데 거기에 모든 게 찍혀 있을 터였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다. 그 증거들을 모아서 저 여자를 끝내는 것.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남긴 공책이 핵심이었다. 거기엔 모든 게 적혀 있었다. 날짜별로 며느리가 준 약 이름, 복용 후 자신의 상태, 며느리가 대신 말한 내용과 실제 자신의 의사가 어떻게 달랐는지. 꼼꼼하게 집요하게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말할 수 없었기에 적었다. 소리 지를 수 없었기에 증거를 남겼다. CCTV 영상도 확보했다. 어머니 방에 설치된 가정용 카메라는 30일치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다. 거기엔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약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젓는데도 며느리가 억지로 손에 쥐어주는 장면도 있었다. 어머니가 종이에 뭔가를 적으면 며느리가 다가와서 빼앗는 장면도 있었다. 영상 속 며느리는 웃고 있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행동은 부드럽지 않았다. 서류 사본도 챙겼다. 며느리가 어머니에게 서명시키려 했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봉안당 계약서, 장례 관련 서류들. 어머니가 서명하지 않아서 무효인 서류들이었지만 며느리의 의도를 증명하는 데는 충분했다. 살아있는 사람 앞에서 죽음을 준비시키려 했던 증거들이었다. 경찰에 신고했다. 담당 형사가 서류와 영상을 검토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거 심각하네요.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 있어요. 전과 기록까지 있으면 이번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다. 드디어 누군가가 어머니 편에 서주는구나. 며느리가 체포되던 날 나는 현장에 있었다.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을 때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고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뻔뻔한 얼굴이었다.
경찰이 영장을 제시하자 그제야 얼굴이 굳어졌다. 노인복지법 위반, 약물 부정 투여, 의사결정권 침해. 혐의가 줄줄이 읽혔다. 며느리는 오빠를 쳐다봤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오빠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제야 현실을 깨달은 얼굴이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어머니도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형사가 물었다. 어머님, 며느리가 원치 않는 약을 강제로 드시게 한 적이 있습니까?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어머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대신 결정한 적이 있습니까? 또 고개를 끄덕였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있었습니까? 어머니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다. 매일이었습니다. 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머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적어주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그러다 펜을 들었다. 또박또박 적었다.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못합니다. 내가 적은 것은 전부 사실입니다. 그 한 줄이 그 어떤 증언보다 무거웠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긴 기록. 거짓을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적은 진실. 형사도 검사도 그 무게를 알았다. 며느리의 변명은 힘을 잃어갔다. 시어머니를 위한 거였어요.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그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남긴 기록이 며느리의 말을 전부 뒤집었다. 재판이 열렸다. 법정에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다. 예전에 그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없었다. 방청석에 앉은 나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한 얼굴이었다. 오랫동안 준비해온 순간이니까. 말 못하는 입 대신 손으로 적어온 날들이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니까.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어머니의 공책, CCTV 영상, 약 봉투, 위조 서류들. 하나하나 스크린에 띄워질 때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며느리의 변호사는 반박을 시도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적으로 간병했습니다. 약도 시어머니의 수면 장애를 걱정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었다. 하지만 영상 앞에서는 무력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젓는데도 억지로 약을 쥐어주는 장면. 어머니가 쓴 종이를 빼앗아 서랍에 넣는 장면. 그 앞에서 무슨 변명이 통하겠는가. 며느리의 전과 기록도 공개됐다. 7년 전 요양시설에서의 범행. 의사소통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물 과다 투여와 보호자 동의 위조. 금고형을 받고도 이름을 바꾸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재판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최후 진술 시간이 됐다. 며느리가 일어섰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다. 처음 보는 눈물이었다. 재판장님, 저도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말도 못하시고 표현도 못하시는 분을 매일 돌봐야 했어요. 저도 지쳤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훌쩍거리며 말했다. 동정을 사려는 계산된 눈물이었다. 그때 어머니가 움직였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미리 준비해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그 종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방청석의 시선이 모두 어머니에게 쏠렸다. 종이에는 큼직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내가 말해도 아무도 대신 믿어주지 않는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며느리의 울음이 멈췄다. 그 얼굴에 경악이 스쳤다. 7년간 말 못하는 노인들을 이용해왔던 여자가 말 못하는 시어머니에게 심판받는 순간이었다. 며느리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말을 잃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선천적 언어 장애를 이용하여 의사결정권을 박탈하고 지속적으로 통제했습니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약물을 투여했으며 피해자의 기록물을 은닉하여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 없이 재범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엄벌에 처합니다. 주문. 피고인 서아린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재판장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외쳤지만 소용없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며느리의 팔을 잡았다. 끌려나가면서 며느리가 어머니를 노려봤다. 그 눈에 원망이 가득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법정을 나서며 어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작은 종이를 건넸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내 말은 내가 한다.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말 못하는 어머니. 하지만 끝내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은 어머니. 세상은 어머니를 벙어리라고 불렀지만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진실을 말했다. 글자로, 기록으로, 증거로. 어머니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다. 가장 강력한 증언이었다. 말하지 못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소리 없는 외침도 결국 세상에 닿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 어머니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든 분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은빛 인생극장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빛 인생극장이었습니다.